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안형진이고요. 사실 저는 중요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곳 아카이브의 주인이시죠. 대한민국 형사의 역사 하승균 서장님을 소개합니다. 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승균입니다. 자, 오늘 이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서장님의 이름을 딴 방송 첫 녹화예요. 먼저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영광입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걱정스러운 것은 제가 직접 범인의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끝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방송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첫 녹화.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것이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자료화면 짧게 보고 가시죠. 밥은 먹고 다니냐?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이 용의자는 또 다른 강간 살인 사건을 저질러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50대 무기수였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뉴스 화면처럼 이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지어지면서 지금 온 국민이 정말 이 사건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서장님께서는 이 영화 살인의 추억, 실제 형사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 자, 이번에 밝혀진 용의자가 과연 진짜 범인일까요? 범인으로서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 DNA라고 하는 것은 만국 공통의 과학이기 때문에. 자, 용의자는 이 세 사건의 DNA와 일치한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하지만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NA 증거는 정말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나는 그 사람이 자백을 빨리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항소심에서도 부인도 했고, 그래서 이거 쉽게 자백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용의자가 지금 현재 무기수 중에서도 1급 모범수입니다. 이게 연쇄살인마로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사람으로서는 그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이미 얘기했듯이 항소심에까지도 부인했는데 또 과거 행적을 봤을 적에 이 사람은 당연히 부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또 20여 년간을 공을 들였어요. 오로지 모범수로서 석방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오랜 고생을 했는데 네. 부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궁금한 게 그동안 왜 못 잡았을까요? 이게 교도소에 있었던 수감자인데 유전자만 잘 분석을 했어도 이미 충분히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반드시 해서 내가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1차에서부터 8차 사건까지 그 시대는 아날로그 수사 환경 시대였어요. 또 저도 아날로그 형사였고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유전자 또는 DNA 수사라고는 용어 자체가 생소했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이 유리품을 가지고 분석해서 혈액형 정도 네. 이렇게 분석했을 뿐인데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걸 물론 기법이 새로 많이 발전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끈질기게 이걸 분석을 해서 그것도 세 군데 피해자의 유리품에서 DNA를 발견했다는 거 참 감사하다고 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 사람들. 미치도록 잡고 싶었던 범인이었습니다. 이번 소식을 서장님께서 접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한동안 네. 감정 관리를 못했는데 우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분이었고 왜? 세상에 살만하구나. 아직 정의가 살아있고 정의의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이 서장님 마음속에 있던 한이 모두 이제 씻겨 내려가는. 그렇죠. 서장님은 화성 사건 공소시효를 앞두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법정에는 못 세워도 내 손으로 꼭 처벌은 하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그 용의자를 서장님께서 직접 잡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나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시체들을 다 봤잖아요. 보면 볼수록 자신의 그 무력감도 감출 수 없고 범인에 대한 분노, 피해자 모습을 봤을 적에 그 정말 처절하게 죽어있는 시체를 보고서 감정을 실제로 잘 다스리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 하나의 그 수사를 하는 동기가 부여가 돼서 형사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법정에 세우기보다는 지금 말씀한 대로 현장에서 아마 격투 끝에 검거를 하게 되면은 죽이고 싶을 정도였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적절한지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그 영화 악마를 보았다 혹시 아시나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말 그대로 피해 복수를 하고 그 범인을 배우 최민식 씨를 정말 최고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살인을 저지르는데 제가 만약에 서장님이었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내가 전에 어느 언론과 인터뷰를 찍에 총으로 쏘아 죽이고 싶었다고 얘기한 일이 있어요. 하고 나서 참 후회는 했지만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수개월 또는 그 이상 논밭을 헤매면서 이렇게 다녔던 형사들은 그 당시 그 감정 표현을 내가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봐져요. 그러니까 범인에 대한 적개심 같은 거 상상을 초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뭐 정말 죽이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만큼 잡고 싶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서장님의 이야기만 들어도 저도 지금 또 소름이 느껴지는데 서장님께서는 혹시 제 나이를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는데 몇 살이요? 우리? 제가 94년생입니다. 그러면 사건 발생하기 전에는 모르는데 얘기네. 사건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사실 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은 아니지만 그만큼 저희 세대에서도 이미 관심이 많아요. 솔직히 뭐 좋은 주제는 전혀 아니고 워낙 무거운 주제고 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아프실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서장님께 이 화성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듣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나요?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화면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7월 8번째 사건의 범인이 밝혀진 살인 사건에 이어 지난해 11월 15일 태안읍 병점리에서 13살 김미정 양이 9번째로 피살됐습니다. 경찰은 태안지서에 상설수사본부를 차려놓고 전담수사요원 104명을 상주시켜 사건 해결에 나섰으나 경찰의 부진한 수사를 비웃듯 지난 4월 3일 동탄면 반송리에서 10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성 연쇄 살해 사건은 그 치밀한 범죄 수법으로 뚜렷한 용의자나 단서조차 찾지 못하는 가운데 330군데 임시초소와 외떨어진 마을들을 연결하는 마을 버스가 생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자, 뉴스만 봐도 정말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뭐 SNS나 뭐 스마트폰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뉴스를 장식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 화면에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서장님도 나오신 것 같거든요. 저기 아까 앉았었어요. 네. 이게 체격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형사들은 범인들을 압도하려면은 일단은 자기의 신체 조건이 좋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흉악범들이 그 박딱 들었을 적에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대들이 자기가 맞상대하고 있는 형사가 자기보다 체격이 좋고 힘이 세어 보이면은 쉽게 잡혀준다든가 이렇게 항복한다든가 쉽게 잡혀주나요? 여기 가끔 방송 보면은 뭐 형사들하고 범인들하고 격투를 하는데 뭐 범인들이 에이씨 하면서 막 이러지 천만에 나 그렇게 해본 그런 거 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범인들로부터 적극적인 그 반항을 받아본 일이 없다. 제가 저 사진을 딱 보고 나서 그 영화 범죄도시에서 이제 배우 마동석 씨 같은 느낌을 또 받았는데 서장님께서는 저 시절에 뭐 별명 같은 건 없었나요? 뭐 예를 들면 뭐 용의자들 사이에서 뭐
괴물이다. 뭐 이런 것들 없었습니다. 그게 그때 보통 하사또라고 한다든가 하사또, 하사또 그런 별명을 좀 들은 일이 있어요. 네, 하사또님. 자, 그리고 이 화면 옆에 계신 동료 형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예, 상당히 기억해요. 왜? 그 당시에 다 있었던 영상들이 막 튀지고 그랬지만은.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요. 네. 자, 서장님, 화성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벌어졌는데 이 8차 사건은 범인이 잡혀 연쇄살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이에 네. 여기에 연쇄살인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또 다른 수원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상세히 밝히고자 합니다. 지금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전혀 몰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많이 또 긴장이 되는 내용인데. 그 사건에 이따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사체가 발견된 지 5일 만에 수사가 중지됐다 용의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사건도 해결돼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있고 그래서 밝혀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화성 사건의 모든 것을 들어볼 테니 우선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확하게 날짜까지 얘기하자면 네. 86년 9월 15일 아침 6시 20분경에 그 태안읍 안녕리라고 하는 데서 도로변 풀밭에서 69살 먹은 할머니가 사체로 발견됩니다. 물론 알몸으로 성폭행 당한 흔적이 있었고 또 소지하고 있던 금품도 없어진 걸로 보아지고 그게 첫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한 달 5일 만에 86년 10월 20일 저녁 10시쯤 해서 송탄에 거주했던 미스 박이라고는 네. 처녀가 그 안녕리에 자기 아는 분으로부터 선을 보러 오라 해서 정주행으로 가다가 강간 살해된 시체로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서장님께서 화성 사건에 투입이 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1, 2차 때는 네. 내가 그 수원경찰서 형사계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데 당시 관행으로서는 인접소에서 살인사건 같은 것이 나면 보통 격려차 네. 또 공조 차원에서 가서 현장 방문하고 그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와서 혹시 내관내에서 범인이 그치 유입해서 범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 형사들한테 사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1, 2차 때는 제가 현장만 가서 시신만 보는 등 이 적극적인 그 수사에 참여했다고 보지 않고 네. 그래서 조금은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사건까지 보시고 그 당시에 이제 뭐 형사의 직감,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 사건들이 이제 연쇄 강간 살인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 같은 게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요. 그 이전에도 이미 내가 평소 말단 형사 시절 때부터 네. 그런 사건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보통 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봤죠. 보통 강간 살인. 다만 그 또 시골이고 그래서 이 두 사건은 동일범 소행이로구나. 두 분 다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알몸으로 또 성추행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장소가 이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기 때문에 빨리 범인이 검거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봤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화성 사건 이전에 이런 유형의 범행이 혹시 있었나요? 전국 도처에 비슷한 사건 많이 있었어요. 네. 살인 사건의 정형은 아니지만은 보통 강간 살인 사건은 범인 자신이 그 피해자들에 의해서 범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네. 우선 피해자 목숨을 쉽게 끊는 사건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자, 그러면 보통 이런 범인들이 이러한 범행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데까지 뭐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네. 보통 오다 가다가 보통 이 계획살인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오다 가다가 피해자와 조우했을 때 또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고 즉 목격자도 없고 그럴 경우는 쉽게 자기 성욕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보통 범행을 계획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계획살인 같은 경우는 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정말 원한이 있거나.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보아지죠. 자, 보통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자들, 흔히 이제 저희가 말하기를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뭐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이 강호순과 유영철도 그렇고 되게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호순과 네. 유형철 경우는 보통 계획살인이고 피해자들 찾아서 쫓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그 범행 대상을 골라서 네. 이렇게 범행을 해왔고 그런 경우는 또 쉽게 그 나중에 그 조사한 흔적을 보면은 뭐 반성의 여지도 없고 해서 사이코패스 전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뭐 평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사건과 2차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 그 누구보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루머나 뭐 소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글쎄 2차 때까지는 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은 네. 특별히 어떤 뭐 루머라든가 이런 또 지나친 공포라든가 이런 건 없었다고 봐요. 왜 조용히 불과 한 달 5일 만에 네.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널리 소문도 안 났고 네. 그래서 또 지역 형사들이 조용조용히 그 지역에서 그 네. 수상한 범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네. 크게 부각이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사건 아카이브,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오늘 첫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도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아카이브를 이 서장님과 계속해서 함께 열어볼 건데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구독 버튼 꾹 누르시고 저와 함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삼 3차 때부터 문제가 커진 거지. 알겠습니다. 자, 화성 1차, 2차 사건으로 정말 전에는 볼 수 없던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3차가 네. 88년 12월 12일 날 발생합니다. 그 꽤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 정문 근처에 뭐 논두덕에서 사체가 발견되는데 당시 권모 여인은 시신이었어요.